저는 박영숙입니다. 올해 70이에요. 인천 702번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죠.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이 있었거든요. 당뇨에 고혈압, 마지막엔 심장까지 안 좋아졌어요. 전 반찬 가게를 35년 했습니다. 시장 한 구석 작은 가게였어요. 김치, 장아찌, 나물 반찬 같은 걸 팔았죠.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어요. 단골도 많았고요. 3년 전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시장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가게 정리하고 집에 왔을 때 아들 윤호가 전화했습니다. 이제 가게도 없으니까 손자 봐달라고요. 며느리 민정이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고 했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손주 얼굴 보는 게 싫을 리 없잖아요. 그렇게 1년을 손주 키우며 살았어요. 아침 7시면 윤호네 집에 갔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지하철로 1시간 반 걸렸죠. 하민이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요. 저녁 6시쯤 민정이 퇴근하면 그때 집에 왔습니다. 힘들었어요. 70살 몸으로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았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손주니까요. 우리 윤호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시장 갔다가 이웃 순복이를 만났어요. 순복이가 웃으면서 어제 하민이 돌잔치 영상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손주 참 예쁘게 컸다고 했습니다. 전 멈칫했어요. 무슨 영상인지 몰랐거든요. 윤호가 돌잔치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나 보다 싶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잖아요. 집에 와서 민정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영상 어디서 보냐고요. 민정이가 핸드폰으로 보면 된다고 했어요. SNS라는 데 올렸대요. 저는 핸드폰을 잘 못 다룹니다. 전화 받고 거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도 궁금했어요. 순복이가 봤다는 그 영상이요. 윤호한테 전화했죠. 영상 좀 보여달라고요. 윤호가 저녁에 집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여주겠대요. 저녁 7시쯤 윤호가 왔어요. 하민이는 안 데려왔더라고요. 민정이가 재운다고 했습니다. 윤호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하민이가 돌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돌잡이 하는 장면이었죠. 마이크, 청진기, 돈다발 같은 게 앞에 놓여 있었고요. 하민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윤호와 민정이 박수치며 좋아하더라고요. 영상 속에서요. 화면이 예뻤어요. 밝고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전 그날 거기 있었거든요. 하민이 바로 옆에 앉아서 손뼉 쳐주고 사진도 찍어줬는데요. 영상 어디에도 제가 안 보였습니다. 왜 엄마는 안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윤호가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다시 물었죠. 왜 엄마는 영상에 없냐고요. 윤호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망한 표정이었어요. 편집했다고 하더라고요. 편집이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윤호가 설명했습니다. 영상 찍고 나서 잘라낸 거래요. 배경이 좀 어두워서 그랬대요. 배경이 어둡다는 말이었습니다. 윤호는 제가 계신 쪽이 조명이 안 좋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뺐대요. 민정이가 편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윤호는 계속 말했어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대요. 영상 예쁘게 만들어서 올리는 거래요. SNS라는데요.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래요. 사람들이 본다고요. 그래서 절 뺐다는 얘기였습니다. 윤호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영상 퀄리티 때문이라고요. 퀄리티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있으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죠. 윤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시계 보더니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민정이가 기다린대요.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배경이 어두웠대요. 그래서 잘라냈대요. 전 그날 하민이 돌복 입히느라 땀 뻘뻘 흘렸습니다. 아침부터 음식 준비하고 손님들 상 차리고 설거지했어요. 하민이가 보채면 안아서 달래고요. 사진 찍을 때도 제가 하민이 옆에 앉았죠. 손 꼭 잡아주고 웃으라고 했어요. 하민이가 저보고 까르르 웃었거든요. 그런데 영상엔 없더라고요. 저는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도 비슷한 말 한 적 있거든요. 가족 사진 찍을 때였어요. 제가 한가운데 서려고 하니까 남편이 뒤에 있는 게 낫다고 했죠. 앞에 나서면 안 어울린대요. 옆으로 비키라고 했습니다. 윤호 옆에 서라고 했어요. 그때도 기분 나빴어요. 근데 참았죠. 괜히 분위기 망치기 싫었거든요. 이번에도 참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윤호 말처럼 요즘 세상이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상 속 환한 거실, 웃는 윤호와 민정, 귀여운 하민이요. 거기엔 제가 없었어요. 배경이 어두워서요. 나는 배경이었구나. 가족이 아니라요.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공허했어요. 화가 나기보다요. 다음 날 아침 하민이 돌선물로 준비해둔 아기 이불 세트를 꺼냈습니다. 손수 골라서 산 거예요. 순면이라고 했거든요. 아기 피부에 좋대요. 택배 상자에 넣었습니다. 윤호네 주소 적고 발송했어요. 직접 가서 주려고 했는데 그러기 싫어졌거든요. 저녁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윤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습니다. 이불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택배로 보냈냐고요. 직접 오지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답장 안 했습니다. 며칠 후 민정이한테 문자 왔어요. 가족 단톡방에 들어오라고요. 거기서 사진도 공유하고 그런데요. 저는 단톡방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또 편집된 사진이나 영상 보게 될 것 같았거든요. 민정이한테 답장했습니다. 핸드폰 잘 못 다뤄서 안 되겠다고요. 그냥 전화로 연락하겠다고 했죠.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짧게 파마한 머리, 된장 얼룩 묻은 손가락이 보였어요. 배경으로 어울리는 사람이었을까요? 제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한참을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 하민이 보러 가지 말까. 일주일에 3번씩 서울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무릎도 아프고요. 근데 안 가면 윤호가 뭐라고 할 것 같았어요.
민정이는 더 하겠죠. 고민했습니다. 한참을요. 답은 안 나왔어요. 그냥 누워서 눈 감았습니다. 이틀 뒤 대문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봤어요. 재개발 철거 예정 통보서였습니다. 구청에서 붙인 거더라고요. 이 일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대요. 2년 안에 철거 예정이래요. 손이 떨렸어요. 40년 산 집인데요. 남편이랑 신혼살림 차린 곳이고 윤호 낳아 키운 곳이었거든요. 옆집 김씨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저보고 아들 명의로 계약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요. 세금 문제 때문에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래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이름으로 바꿔놨거든요. 김씨 할머니가 그럼 잘 됐다고 하셨어요. 보상금 받으면 꽤 될 거래요. 이 동네가 요즘 땅값이 올랐대요. 보상금이요.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 계속 살 줄 알았거든요. 집에 들어와서 통보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보상 절차 안내가 적혀 있었어요. 구청에 가서 상담받으라고 했죠. 그날 오후 순복이가 찾아왔어요. 통보서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도 받았대요. 근데 순복이네는 아들 명의래요. 보상금도 아들이 받게 될 거래요. 순복이가 제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윤호한테 명예 넘길 거냐고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순복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명예 함부로 넘기지 말라고 했죠. 요즘 자식들 믿으면 안 된대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순복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 친구 얘기를 해줬어요. 집 명의를 아들한테 넘겼다가 쫓겨났대요. 며느리가 팔아버렸대요. 그 친구는 지금 월세방에 산대요. 저는 윤호는 그런 애 아니라고 했어요. 순복이가 웃었습니다. 자기 아들도 착했대요. 근데 며느리가 문제래요. 민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상에서 절 지운 사람이에요. 순복이가 가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 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죠. 윤호한테 주면 좋아할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보상금이 꽤 될 테니까요. 민정이도 기뻐하겠죠. 근데 저는요? 그럼 전 어디서 살아요? 윤호네 집으로 가라고 하겠죠. 아니면 작은 월세방 얻어주고요. 그게 다일 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이 집만은 제 이름으로 끝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청에 갔습니다. 민원실 찾아가서 보상 절차 물어봤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서류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대요. 서류가 복잡했어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 계좌번호 같은 거 적는 란이 많았죠. 천천히 한 글자씩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썼어요. 직원이 서류 확인하고 도장 찍어줬습니다. 접수됐대요. 앞으로 구청에서 연락 온대요. 집에 오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윤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기분이었어요. 작은 일인데도요. 저녁에 윤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재개발 통보서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받았다고 했죠. 윤호가 그럼 서류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도와주겠대요.
명예 이전도 생각해 봐야 한대요. 이미 구청에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서류도 제출했다고요. 제 명예 그대로요. 윤호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왜 혼자 했냐고 물었습니다. 자기한테 말했으면 같이 갔을 거래요. 괜찮다고 했어요.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윤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세금도 적게 나오고 좋대요. 싫다고 했습니다. 이 집은 제 거래요. 윤호가 뭐라고 더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콩콩 뛰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윤호한테 싫다고 말한 게요. 다음 날 민정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집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한대요. 윤호랑 상의 좀 하시래요. 답장 안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흘 뒤 윤호가 집에 왔습니다. 예고도 없이요. 문 열었더니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거실에 앉히고 차 끓여줬습니다. 윤호는 차를 안 마셨어요. 그냥 말했어요. 엄마 집 명예 이전하는 게 맞다고요. 보상금 받으면 세금 문제도 있고 관리도 복잡하대요. 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계속 말했어요. 자기가 받아서 잘 관리하겠대요.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겠대요. 그 말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노후 자금이요. 전 이미 노후인데요. 윤호한테 물었습니다. 보상금 받으면 나한테 얼마 줄 거냐고요. 윤호가 머뭇거렸어요. 매달 용돈 드리겠대요. 얼마씩 드릴지는 나중에 상의하자고요. 용돈이요. 제 집 보상금을 받아서 저한테 용돈을 준대요. 윤호가 또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그 큰돈 관리하기 힘들 거래요. 사기꾼들도 많대요. 자기가 맞는 게 안전하대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고 했어요. 이 집은 제 거고 보상금도 제 거래요. 윤호 얼굴이 굳었어요. 왜 이러시냐고 물었습니다. 자식 믿지 못하냐고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래요. 그냥 제 거니까 제가 가지고 싶다고 했죠. 윤호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문 쾅 닫는 소리가 컸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떨렸어요. 윤호한테 처음으로 제대로 싫다고 한 거거든요. 무서웠어요. 윤호가 화났을까 봐요. 아니, 화난 건 알아요. 그게 무서웠던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무서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시원했습니다. 속이요. 50년 넘게 참았던 게 터진 것 같았어요. 저녁을 못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정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윤호가 속상해한대요. 어머님이 너무하신대요. 제가 너무한 건가요? 제 집 지키겠다는 게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밤새 뒤척였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윤호 편을 들었겠죠. 아들한테 주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없는 게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상하죠. 남편 그리워한 적도 많은데 지금은 없어서 다행이라니요.
그만큼 지쳤나 봅니다. 눈치 보는 개요. 이틀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하러 오래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꼭 가겠다고요. 윤호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혼자 갈 거예요. 이번에도요. 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제일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남색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요. 머리도 빗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괜찮아 보였어요. 구청 가는 길에 순복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시장 안 가냐고 물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같이 장 보러 갔거든요. 구청 간다고 했어요. 서류 제출하러요. 순복이가 혼자 가냐고 물었습니다. 윤호는 안 데려가냐고요. 혼자 간다고 했죠. 순복이가 잘한다고 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거 보여줘야 한대요. 구청 민원실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번호표 뽑아서 기다렸죠. 1시간쯤 걸렸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 확인했어요. 도장 몇 군데 더 찍으래요. 신분증도 보여달래요. 다 했습니다. 직원이 접수 완료됐다고 했어요. 보상금 산정되면 연락 온대요. 6개월쯤 걸린대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직원이 물었어요. 혹시 다른 문의 사항 있냐고요. 없다고 했어요. 근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보상금 얼마나 되냐고 물었죠. 직원이 계산기 두드렸어요. 대충 이 정도 될 거래요. 금액을 말해줬는데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 돈이면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세도 충분히 되고요. 집에 오는 길에 부동산 몇 군데를 지나쳤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매물 사진들을 봤어요. 원룸, 투룸 작은 아파트들이요. 저도 저런 데서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혼자서요. 윤호 눈치 안 보고요. 그 생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복지센터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선미래요. 사회복지사래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댁에 방문 중이래요. 불편한 거 없는지 확인하러 왔대요. 별로 불편한 거 없다고 했어요. 선미가 그래도 들어가서 얘기 좀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차 끓여드렸죠. 선미가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선미가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심심하진 않냐고요. 그냥 그렇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자고요. 별일 없다고요.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하나 제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이래요.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래요. 전화상담 아르바이트래요. 어떤 거냐고 물었더니 선미가 설명해 줬어요. 고객들 전화 받아서 상담해 주는 거래요. 제품 문의도 받고 불만 접수도 하고요. 주 3일 하루 4시간씩이래요. 저보고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전 70인데요. 선미가 웃었어요. 나이는 상관없대요. 목소리만 좋으면 된대요. 제 목소리가 참 좋으시대요. 따뜻하고 편안하대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목소리가 좋다니요. 월급도 준대요.
많진 않지만 용돈은 된대요. 교통비, 식대 포함이래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선미가 명함 주고 갔어요. 언제든 연락 달래요.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화 상담이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윤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어요. 엄마 화 풀렸냐고요.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선미한테 전화했습니다. 그 일 하고 싶다고요. 선미가 기뻐하는 게 느껴졌어요. 내일 센터로 오시래요. 오리엔테이션 받으러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꼭 가겠다고요. 전화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을 한다니요. 돈을 번다니요. 누가 절 필요로 한다니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뭘 입고 가야 할까요? 깨끗한 옷들을 꺼내 침대에 놓았어요. 하나씩 입어보고 거울 앞에 섰죠.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설렜어요. 5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 같았어요. 다음 날 복지센터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깨끗하고 밝았죠. 어르신들이 여러 명 계셨어요.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미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하나를 가리키며 여기 앉으시래요.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선미가 설명했어요. 전화 받는 법, 상담하는 법, 기록하는 법이에요. 어려웠어요. 컴퓨터도 써야 하고 프로그램도 다뤄야 했거든요. 전 그런 거 못하는데요. 선미가 괜찮다고 했어요. 천천히 배우면 된대요. 다른 어르신들도 다 처음엔 그랬대요.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최할머니래요. 68이래요. 1년째 여기서 일한대요. 최할머니가 말했어요. 처음엔 자기도 무서웠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할만하대요. 손님들이 고맙다고 하면 기분 좋대요. 점심시간에 선미가 밥 사줬습니다. 센터 근처 식당에서요. 최할머니랑 셋이서 먹었어요. 밥 먹으면서 얘기 많이 했어요. 최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시냐고요. 아들 하나 있다고 했어요. 손주도 하나 있고요. 최할머니가 좋겠다고 했습니다. 별로 안 좋다고는 말 안 했어요. 그냥 웃었죠. 선미가 물었어요. 가족들은 일하시는 거 아냐고요. 아직 말 안 했다고 했습니다.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시면 좋아하실 거래요. 글쎄요. 윤호가 좋아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오후에 연습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선미가 고객 역할하고 제가 상담원 역할 했어요. 떨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선미가 괜찮다고 했어요. 잘하신대요. 몇 번 더 연습했습니다.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선미가 정말 잘하신다고 했어요. 다음 주부터 실전이래요. 집에 오는 길에 기분이 이상했어요. 좋았어요. 피곤했지만요. 현관문 열고 들어왔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호였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윤호가 물었어요. 어디 갔다 오냐고요. 전화했는데 안 받았대요. 복지센터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윤호가 왜 거기 갔냐고 물었어요. 일 때문이라고 했죠.
윤호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전화 상담 아르바이트 한다고 했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요. 윤호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걸 왜 하냐고요. 돈이 필요하냐고요. 필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윤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기가 용돈 드릴 테니까요. 전 용돈 받고 싶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벌고 싶다고요. 윤호가 뭐라고 더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전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끊어버렸네요. 요즘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어요. 윤호가 화낼까 봐요. 근데 한편으로는 괜찮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서요. 김치찌개 끓여서 밥이랑 먹었죠. 맛있었어요. 밥 먹고 설거지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이에요. 일을 해요. 월급을 받아요. 누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샤워하고 깨끗한 옷 입고 머리 빗었죠. 거울을 보니까 긴장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아침밥을 못 먹었습니다. 떨려서요. 물만 한 컵 마시고 나왔어요. 복지센터까지 버스로 30분 걸렸어요.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직 문도 안 열었더라고요. 근처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죠. 선미가 왔어요. 저보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일찍 오셨다고요. 같이 들어갔어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책상이 6개 있었어요. 최 할머니도 계셨고 다른 어르신들도 몇 분 계셨죠. 다들 인사해 주셨어요. 제 자리는 창가 쪽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 컴퓨터랑 전화기가 놓여 있었죠. 선미가 컴퓨터 켜는 법을 다시 알려줬어요.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어제 배운 건데도 긴장돼서 자꾸 틀렸어요. 9시에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선미가 말했어요. 오늘은 옆에서 지켜볼 테니까 편하게 하시래요. 첫 전화가 왔어요. 벨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화기를 들었죠. 고객이었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주문한 물건이 안 왔다고 했어요. 언제 오냐고 물었죠. 저는 컴퓨터 화면을 봤어요. 주문번호 입력하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손이 떨려서 자꾸 잘못 눌렀습니다. 고객이 짜증을 냈어요. 빨리 좀 확인해 달라고 했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요. 선미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같이 번호 입력하고 배송 상태 확인했죠. 고객한테 말했습니다. 내일 도착 예정이래요. 고객이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땀이 났더라고요. 선미가 잘하셨다고 했어요. 첫 전화치고 괜찮으셨대요.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떨렸거든요.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여자 고객이었어요. 환불 문의래요. 컴퓨터 화면 보면서 천천히 처리했습니다. 이번엔 좀 나았어요. 덜 떨렸죠. 점심시간까지 전화 7통 받았어요.
어떤 고객은 친절했고 어떤 고객은 화났어요. 다 받아야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귀도 아프고 목도 쉬었죠. 근데 그만두고 싶진 않았어요. 점심은 센터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최 할머니랑 같이요. 최 할머니가 물었어요. 첫날인데 어떠냐고요. 어렵다고 했습니다. 최 할머니가 웃었어요. 다들 그렇대요. 근데 익숙해진대요. 오후에도 전화를 계속 받았어요. 5통 더 받았죠.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선미가 오늘 수고하셨다고 했어요. 내일 또 오시래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이 묘했습니다. 일했어요. 저 혼자 힘으로요. 집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도요.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저녁 먹고 일찍 잤어요. 내일 또 출근해야 하니까요. 화요일, 수요일도 똑같이 일했습니다. 점점 익숙해졌어요. 컴퓨터도 잘 다루게 됐고 전화 받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목요일 오후였어요. 중년 여자 고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제품 문의였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었죠. 여자가 한참 울더니 말했어요.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대요. 남편이랑 싸웠대요. 애들도 말 안 듣고요. 그냥 누군가 말 들어줬으면 좋겠었대요. 저는 가만히 들어줬습니다. 여자가 한참 얘기했어요. 남편 얘기, 애들 얘기, 시어머니 얘기요. 다 아는 얘기였어요. 저도 겪었던 일들이었거든요. 여자가 다 얘기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위로가 된대요. 따뜻하대요. 고맙다고 했어요. 저도 옛날 생각 많이 났다고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기분이 좀 나아졌대요. 전화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로했어요. 제 목소리로요. 그날 퇴근하면서 선미한테 물었습니다. 월급은 언제 나오냐고요. 다음 주 금요일이래요. 통장으로 들어온대요. 일주일 후 금요일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입금됐다는 거였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봤어요. 선미가 도와줘서 깔았거든요. 통장 잔액이 보였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번 돈이었죠. 50년 만이었어요. 제 힘으로 돈 번 게요. 그날 오후 시장에 갔습니다. 화분 가게 앞을 지나다가 멈췄어요. 예쁜 화분이 보였거든요. 들어가서 하나 샀습니다. 작은 다육이 화분이었어요. 가게 주인이 기르기 쉽다고 했어요. 집에 와서 창가에 놓았습니다. 햇빛 잘 드는 곳이에요. 종이 한 장 잘라서 이름표 만들었어요. 유성펜으로 썼죠. 영숙이 화분. 제 이름이었습니다. 사진에서 지워졌던 그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선 안 지워져요. 제가 직접 썼으니까요. 화분을 한참 바라봤어요. 작은 잎들이 통통했습니다. 귀여웠어요. 저녁 때 윤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윤호가 물었어요. 요즘 왜 연락 안 하냐고요. 걱정된대요. 일하느라 바빴다고 했습니다. 윤호가 한숨 쉬었어요. 아직도 그 일 하냐고 물었죠.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다고요. 윤호는 대답을 안 했어요. 민정이가 궁금해한대요. 언제 하민이 보러 오냐고요. 당분간은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일하느라요. 윤호가 뭐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화분을 다시 봤어요. 작은 잎 하나가 새로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새로운 게 돋아나는 것 같았죠. 이름이 사라졌던 저요. 다시 제 이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전화 받는 게 익숙해졌어요. 컴퓨터도 잘 다루게 됐고요. 고객들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것 같았죠. 센터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같이 밥 먹고 얘기 나눴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혼자 사는 분들, 자식들이랑 멀어진 분들이요. 최 할머니가 말했어요. 여기 오니까 사람 구실하는 것 같대요. 집에만 있으면 그냥 늙어 죽는 것 같았대요.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윤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죠. 윤호가 만나자고 했어요. 할 얘기가 있대요.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주말에 집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요. 토요일 2시쯤 윤호가 왔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민정이랑 하민이는 안 데려왔어요. 거실에 앉히고 차 끓여줬습니다. 윤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엄마, 부탁이 있다고요. 뭔데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윤호가 말했어요. 집 보상금 서류 좀 도와달래요. 자기 사업 담보로 잠깐만 쓰겠대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윤호가 설명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안 좋대요. 인테리어 일감이 뚝 끊겼대요. 대출 받아야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대요. 제 집 서류를 담보로 쓰겠다는 거였어요. 보상금 받을 권리를 담보로요. 잠깐만 쓴다고 했습니다. 몇 달만요. 일 풀리면 바로 정리하겠대요. 저는 가만히 윤호를 봤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냐고 물었어요. 윤호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꽤 큰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뭐 하냐고 물었죠. 직원 월급 주고 자재비 내고 밀린 거 정리한대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대요. 윤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만 믿는다고 했습니다. 꼭 갚을 거래요.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윤호 얼굴이 굳었어요. 왜 생각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자식 일인데요. 그래도 생각은 해봐야 한다고 했죠. 윤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러시냐고 물었어요. 예전 같지 않다고요. 그 일 시작하고 나서 달라졌대요. 뭐가 달라졌냐고 물었습니다. 윤호가 말했어요. 냉정해지셨대요. 자식한테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윤호가 일어섰습니다. 생각해 보시래요. 빨리요. 문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한참을 앉아 있었죠. 냉정해졌대요. 제가요. 근데 이게 냉정한 건가요? 아니면 정신 차린 건가요? 그날 저녁 순복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윤호가 담보 서류 달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순복이가 바로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된대요. 도장 찍지 말래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순복이가 설명해 줬어요. 담보로 쓰면 나중에 문제 생긴대요. 윤호가 갚지 못하면 제 집이 넘어간대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순복이가 친구 얘기를 또 했어요. 아들 담보 서줬다가 집 날렸대요. 아들이 사업 망했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 요양원에 산대요. 무서웠어요. 저도 그렇게 될까 봐요. 순복이가 말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아보래요. 제대로 알아야 한대요. 월요일 아침 일 끝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선미가 도와줬죠. 변호사가 젊은 여자였어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은 절대 공동 서명하지 말래요. 특히 담보는요. 가족이라도 안 된대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변호사가 말했어요. 채무 관계가 생기면 재산 잃을 수 있대요.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대요. 윤호가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대요. 서류에 도장 찍는 순간 책임이 생긴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안 해주는 게 맞대요. 힘들어도요. 상담비 내고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윤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안 된다고요. 그날 저녁 윤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생각해 봤냐고 물었습니다. 안 되겠다고 했어요. 도와줄 수 없다고요. 윤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어요. 왜 안 되냐고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담보는 안 된대요. 누가 그러냐고 윤호가 물었어요. 변호사가 그랬다고 했죠. 상담받았다고요. 윤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가 변호사까지 만났냐고요. 자식 믿지 못해서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재산이니까 지켜야 한다고요. 윤호가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재산이 생기니까 달라지셨냐고요. 뭐가 달라졌냐고 물었어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예전 엄마는 안 그러셨대요. 자식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셨대요. 근데 지금은 자기만 생각하신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아팠거든요. 윤호가 계속 말했어요. 평생 자식 위해 사셨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러시냐고요. 그 돈 엄마 혼자 다 쓸 거냐고요.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제 돈인데요. 윤호가 한숨 쉬었어요. 실망했대요. 정말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 들고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윤호가 실망했대요. 저한테요. 근데 저도 실망했어요. 윤호한테요. 제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요.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냉정한 걸까요? 아니요. 이번엔 도장 안 찍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제 거를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윤호한테 전화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도 없었죠.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은 계속했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센터에 갔죠. 전화 받고 상담하고 기록했어요.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다른 생각 안 해도 됐거든요. 어느 날 오후 민정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윤호가 요즘 너무 힘들어한대요. 사업도 어렵고 스트레스도 많대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읽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1시간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체면 좀 아세요. 자식이 어려운데 외면하시면 어떡하냐고요. 체면이요. 제 체면은 누가 지켜줬나요? 이번에도 답장 안 했습니다. 저녁에 민정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죠. 계속 울렸습니다. 5번이요. 6번째 울렸을 때 받았어요. 민정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왜 전화 안 받으시냐고 물었어요. 바빴다고 했죠.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윤호가 정말 힘들대요. 어머님이 좀 이해해 주셔야 한대요. 이해는 하는데 도와줄 수는 없다고 했어요. 민정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안 되냐고요. 가족인데요. 가족이라고 다 해줄 순 없다고 했습니다. 민정이가 한참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많이 변하셨다고요. 그 일 시작하고 나서요. 일이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민정이가 말했어요. 일하시는 건 좋은데 가족을 너무 소홀히 하신대요. 하민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데 한 번도 안 오셨대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민이요. 민정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노릇도 안 하시고 어머니 노릇도 안 하신대요. 그럼 뭐 하시는 거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정이가 한숨 쉬었습니다. 실망했대요. 정말로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노릇, 어머니 노릇이요. 전 그 노릇만 평생 했는데요. 이제 제 노릇 좀 하면 안 되나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민정이 말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하민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한대요. 근데 전 한 번도 안 갔어요. 나쁜 할머니인가 봐요. 저요. 다음 날은 일하는 날이었어요. 센터에 갔는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전화 받으면서도 딴 생각만 했어요. 점심시간에 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요. 안색이 안 좋대요. 아들이랑 며느리 얘기를 했어요. 최 할머니가 들어주셨죠. 다 듣고 나서 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원래 그렇대요. 부모 희생은 당연하게 여긴대요. 근데 부모가 자기 거 지키면 이기적이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최 할머니가 손 잡아주셨어요. 잘하고 계신데요. 흔들리지 말래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윤호한테도 민정이한테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안 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죠.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깜짝 놀라서 멈췄어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그 순간 눌러왔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울음이 나왔어요. 소리 내서 울었죠. 한참을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유리컵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게 힘들었던 거예요. 윤호도 민정이도 하민이도요. 일도 집도 보상금도요.
한참을 울고 나서 진정됐습니다. 유리 조각 치웠어요. 손 베지 않게 조심해서요. 싱크대에 기대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보였죠. 문득 생각했어요. 화보다 허무가 더 크다고요. 윤호한테 화난 건 아니에요. 그냥 허무했어요. 이렇게 되는 게요. 40년을 키웠는데요. 결국 이렇게 멀어지는 게요. 그날 밤 일찍 잤습니다. 피곤했거든요. 마음이요.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무섭지 않았어요. 슬프지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현실을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어요. 마지막 눈물 같았어요.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상금이 확정됐대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제 이사 준비를 해야 한대요. 6개월 안에 집을 비워야 한대요. 순복이한테 전화했어요. 보상금 나왔다고요. 순복이가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고요. 새로 시작이요. 이르네요. 순복이가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래요. 중요한 건 마음이래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에 갔어요. 혼자서요. 오피스텔 전세 알아보러요. 부동산 아저씨가 친절했습니다. 몇 군데 보여줬어요. 작은 원룸들이요. 3번째 본 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깨끗했거든요. 햇빛도 잘 들고 역도 가까웠죠.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놀랐어요. 가족들이랑 상의 안 하시냐고요. 혼자 산다고 했죠. 혼자 결정한다고요. 계약서 쓰고 도장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근데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한 거예요. 혼자요. 집에 와서 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것들이요. 많았어요. 옷, 그릇, 이불, 사진, 책들이요. 다 가져갈 순 없었죠. 하나씩 꺼내봤어요. 추억이 많았습니다. 윤호 어렸을 때 옷, 남편이랑 찍은 사진, 시어머니가 쓰시던 그릇들이요. 필요 없는 건 버리기로 했어요. 아까웠지만요. 이틀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상자에 담았어요. 윤호한테 연락해야 하나 싶었어요. 이사한다고요. 근데 용기가 안 났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 날이었어요. 트럭 불렀습니다. 혼자서요. 기사 아저씨가 왔어요. 짐 싸는 거 도와줬죠. 생각보다 짐이 적었어요. 상자 10개 정도요. 트럭에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텅 비었더라고요. 40년 살았는데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문에 종이 쪽지 하나 붙였어요. 유성펜으로 썼죠. 고생 많았다 내 집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왔어요. 열쇠는 부동산에 맡겼죠. 트럭을 탔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죠.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7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죠. 문 열고 들어갔을 때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환했어요.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제 공간이었죠.
기사 아저씨가 짐 옮겨줬어요. 비용 계산하고 보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어요. 선미가 만들어준 거예요. 혼자 남았습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옷장에, 그릇은 부엌에, 이불은 장롱에요. 영숙이 화분도 창가에 놓았어요. 햇빛 잘 드는 곳이었죠. 저녁 때쯤 다 정리됐습니다. 피곤했어요. 근데 뿌듯했죠. 제가 다 했거든요. 포장도 이사도 정리도요. 순복이한테 전화했어요. 이사 끝났다고요. 순복이가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놀러 가겠대요. 고맙다고 했죠. 그날 밤 새 집에서 처음 잤습니다. 낯설었어요. 소리도 다르고 냄새도 달랐죠.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는 제가 선택한 곳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702번지에선 안 보이던 거요. 넓었어요. 파랬고요.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새 집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출근길도 집 구조도요. 일은 계속했습니다. 이제 베테랑이래요. 센터에서요. 신입 어르신들한테 일 가르쳐 줬어요. 전화 받는 법, 컴퓨터 다루는 법이요. 제가 배웠던 것처럼요. 박 할아버지가 새로 오셨어요. 72이래요. 혼자 사신대요. 박 할아버지한테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어렵지 않다고요.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고요. 박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했어요. 제 설명이 알아듣기 쉽대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남자 고객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어두웠어요. 주문 문의였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실 상담 때문에 건 게 아니래요. 그냥 누가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었대요. 어떤 일인지 물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회사에서 잘렸대요. 50이 넘어서요. 집에 말도 못하고 있대요. 부인한테, 애들한테요. 힘드시겠다고 했죠. 남자가 한참 말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실패한 것 같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대요. 목소리 듣고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저는 가만히 들어줬어요. 남자가 다 얘기하고 나서 한숨 쉬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듣고 조금 나아졌대요. 고맙대요. 아니라고 했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들어줬을 뿐인데요. 남자가 말했어요. 그게 큰 도움이었대요. 전화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위로가 됐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랑 밥 먹으러 갔어요. 센터 근처 국밥집이었죠. 최할머니, 박할아버지, 저 셋이서 먹었습니다. 박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여기 와서 좋대요. 사람 대접받는 것 같대요. 최할머니가 맞다고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투명인간 같았대요. 저도 공감했어요. 전도 그랬거든요. 밥 먹고 나오는데 최할머니가 셀카 찍자고 했어요. 셀카요? 저 그런 거 못하는데요. 최할머니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같이 찍자고요. 셋이서 서서 핸드폰 들었어요. 최할머니가 찍었죠. 사진 봤더니 우리가 웃고 있었어요. 셋 다요.
이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이 낯설었거든요. 최 할머니가 사진 보내줬어요. 저장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사진을 다시 봤어요. 웃는 제 얼굴이요.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웃는 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문득 윤호 생각이 났습니다. 하민이도요.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연락할 용기는 없었죠. 며칠 후 윤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몇 달 만이었습니다. 받았어요. 윤호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잘 지낸다고 했죠. 윤호가 말했어요. 이사했다는 얘기 들었대요. 순복이 이모한테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윤호가 물었어요. 왜 말 안 했냐고요. 말할 게 뭐 있냐고 했죠. 혼자 할 수 있는데요. 윤호가 한참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하민이가 할머니 찾는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하민이가 자꾸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한대요. 영상통화라도 할 수 있냐고요. 영상통화요. 좋다고 했어요. 언제 하냐고 물었죠. 윤호가 지금 바로 하자고 했습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요. 옷 갈아입고 머리 빗었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상통화였습니다. 받았죠. 화면에 하민이가 보였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돌 지났으니까요. 하민이가 저보고 웃었습니다. 손 흔들었어요. 저도 손 흔들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민아 잘 컸구나. 밥 많이 먹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민이가 옹알이했어요. 귀여웠어요. 윤호 얼굴도 보였습니다. 민정이도요. 둘 다 어색하게 웃었어요. 영상통화는 5분쯤 했어요. 그리고 끊었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보고 싶었는데요. 근데 예전처럼 막 달려가고 싶진 않았어요. 미련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사랑하지만 거리를 두는 거요. 이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잘 잤어요. 오랜만에요.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요. 선미가 찾아왔어요. 제안이 있대요. 시니어 쿠킹 클래스를 연다고 했습니다. 센터에서요. 어르신들 대상으로요. 박영숙 씨가 강사해 주시면 좋겠대요. 반찬 가게 하셨잖냐고요. 저요. 강사요. 선미가 고개 끄덕였습니다. 요리 잘하시잖냐고요. 다른 어르신들한테 알려주시래요. 자신 없다고 했어요. 전 그냥 집에서 해먹던 거예요. 선미가 말했어요. 그게 더 좋대요. 어르신들이 배우고 싶어 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래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강사요. 사람들 앞에서 요리 가르치는 거요. 무서웠어요. 근데 한편으론 해보고 싶었죠. 이틀 후 선미한테 전화했습니다. 하겠다고요. 선미가 기뻐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래요. 긴장됐습니다. 근데 설렜어요.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재료 챙기고 레시피 다시 확인하고요. 센터 요리실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조리대가 6개 있었죠.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12분이요. 다들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떨렸어요. 손이 떨렸죠. 선미가 소개해줬습니다. 박영숙 선생님이래요. 35년 반찬 가게 하신 분이래요. 어르신들이 박수 쳐주셨어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린다고요. 같이 재미있게 배워보자고요. 첫 메뉴는 김치찌개였어요. 제일 자신 있는 거였거든요. 재료 설명부터 했습니다. 김치는 어떤 걸 써야 하는지, 돼지고기는 어느 부위가 좋은지요. 어르신들이 고개 끄덕이며 들으셨어요. 요리 시작했습니다. 김치 썰고 고기 붓고 물 붓고요. 하나씩 보여드렸죠. 중간중간 팁도 알려드렸어요. 김치 국물 조금 넣으면 더 맛있다고요. 된장 한 숟가락 넣으면 깊은 맛 난다고요. 어르신들이 따라 하셨어요. 질문도 많이 하셨죠. 불 조절은 어떻게 하냐고요. 간은 언제 보냐고요. 다 대답해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요. 1시간 반쯤 지나서 완성됐어요. 어르신들마다 김치찌개 한 냄비씩요. 맛 보셨습니다. 다들 맛있다고 하셨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평생 끓였는데 오늘 배운 게 많대요. 뿌듯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같이 먹었어요. 어르신들이 만든 김치찌개로요. 다들 맛있게 드셨습니다. 얘기도 많이 나눴고요. 김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다음 주엔 뭐 배우냐고요. 된장찌개 해보자고 했습니다. 다들 좋다고 하셨어요. 선미가 수업 끝나고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셨대요.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셨대요. 고맙다고 했어요. 떨렸지만 재미있었다고요. 집에 오는 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제 요리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제가 가르쳐 줬고요. 저녁 먹고 순복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늘 첫 수업했다고요. 순복이가 축하한다고 했어요. 이제 선생님이라고요. 선생님이요. 박영숙 선생님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수업도 잘 됐어요. 된장찌개 가르쳐 드렸죠. 어르신들이 열심히 배우셨어요. 그 다음 주는 잡채였습니다. 어려워하실까봐 걱정했는데 다들 잘 따라 하셨어요. 수업이 끝날 때마다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하셨어요. 덕분에 요리가 재미있어졌대요. 저도 재미있었어요. 가르치는 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센터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수업 횟수를 늘리자고요. 주 2회로요. 좋다고 했어요. 이제 화요일, 목요일마다 수업했습니다. 전화 상담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했고요. 바빴어요. 근데 좋았죠. 어느 날 수업 중이었어요. 잡채 만들고 있었죠.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태워도 되냐고요. 실수로 당면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태워도 된다고요. 다시 볶으면 맛이 난다고요. 어르신들이 웃으셨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태워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니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태웠어요. 인생을요. 근데 다시 볶고 있잖아요. 수업 끝나고 도시락 싸왔어요. 센터 직원들 주려고요. 선미한테 다른 직원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다들 맛있게 먹었어요.
선미가 말했어요. 박영숙 선생님 덕분에 센터가 활기차졌대요. 아니라고 했죠. 저도 여기 덕분에 살아났다고요. 집에 와서 창가에 섰습니다. 영숙이 화분 옆에요. 화분이 많이 컸어요. 잎이 통통하게 여러 개 돋아났죠.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새 잎이 돋아나는 것 같았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은 계속했어요. 전화 상담도 요리 수업도요.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죠. 센터에서 제 별명이 생겼대요. 따뜻한 목소리 선생님이래요. 부끄러웠지만 기분 좋았어요. 어느 날 오후 선미가 찾아왔습니다. 또 제안이 있대요. 유튜브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요리 채널이요. 저요. 유튜브요. 선미가 고개 끄덕였어요. 박영숙 선생님 요리가 정말 좋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대요. 모르겠다고 했어요. 전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요. 선미가 도와주겠대요. 촬영도 편집도요. 선생님은 그냥 요리만 하시면 된대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유튜브요. 사람들이 보는 거요. 무서웠어요. 근데 한편으론 또 해보고 싶었죠. 일주일 후 선미한테 전화했습니다. 해보겠다고요. 촬영 준비 시작했어요. 선미가 다 도와줬죠. 첫 촬영은 김치찌개였습니다. 제일 자신 있는 메뉴요.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떨렸어요. 근데 요리 시작하니까 괜찮아졌어요. 평소처럼 했습니다. 재료 설명하고 요리하고 팁 알려주고요. 촬영 끝나고 영상 확인했어요. 이상했습니다. 화면 속 제가 낯설었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선미가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제목은 잃은 할머니의 손맛 김치찌개였어요. 다음 날 확인해 봤더니 조회수가 100번이 넘었어요. 댓글도 달렸죠. 따뜻한 목소리네요. 할머니 요리 배우고 싶어요. 엄마 생각나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영상 계속 올렸어요. 일주일에 하나씩이요. 된장찌개, 잡채, 나물무침, 김치전이요. 조회수가 점점 올라갔어요. 1000번, 2000번, 만번이요. 댓글도 많아졌죠. 다들 응원해 주셨어요.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보면서 우리 엄마 생각했어요. 잘 못해드렸는데 이제라도 잘해야겠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 요리가 누군가한테 위로가 됐어요.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3개월쯤 지났을 때 구독자가 5만 명이 됐습니다. 선미가 축하한다고 했어요. 대단하시대요. 전 그냥 요리했을 뿐인데요. 어느 날 저녁 윤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유튜브 하신다며요. 친구가 보고 알려줬대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윤호가 영상 봤대요. 좋더래요. 목소리도 좋고 요리도 맛있어 보이고요. 고맙다고 했어요. 윤호가 한참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요. 뭐가요? 윤호가 말했어요. 예전에 엄마 무시했다고요. 자기 생각만 했다고요. 잘못했대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라고요. 윤호가 물었어요. 한 번 만날 수 있냐고요. 하민이도 데려가겠대요.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났어요. 카페에서요. 윤호, 민정, 하민이가 왔습니다.
하민이가 많이 컸더라고요. 걸어 다녔어요. 저보고 할머니라고 불렀죠.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윤호랑 민정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죠. 민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영상 본다고요. 매주요. 댓글도 달았대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얘기했어요. 편하게요.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헤어질 때 윤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자주 연락하겠대요. 그러라고 했어요. 근데 무리하진 말라고요. 서로 바쁘니까요. 윤호가 고개 끄덕였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기분이 이상했어요. 좋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죠.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지만 거리를 두는 거요. 집착하지 않는 거요. 다음 날 센터에 갔습니다. 복지센터 입구에 뭔가 붙어 있었어요. 현수막이었습니다. 시니어 쿠킹 클래스 마이너스 박영숙 선생님과 함께. 제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진에서 지워졌던 제 이름이요. 이제 현수막에 크게 붙어 있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게요. 선미가 나왔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린대요. 고맙다고 했어요. 요리실로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메뉴는 동태찌개였습니다. 앞치마 입고 조리대 앞에 섰어요. 어르신들한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배워보자고요. 어르신들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수업 시작했습니다. 동태 손질하는 법부터 알려드렸죠. 하나씩 천천히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70이에요. 가족 사진에서 잘린 여자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배경이 아니에요. 주인공이에요. 제 인생의요.